네,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그러면 80%로 두신다는 거예요, 후보자님? 예, 2020년 정도 기준 정도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네. 다행히 후보자님께서는 보좌진에게 갑질을 하지 않으셨고 검사 사칭이나 음주운전 같은 전과도 없으시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국회의원 시절에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가족이 관련 사업에 이득을 보게 했던 그런 정황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통과했던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후보자님께서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계신 거란 판단을 합니다. 다만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자녀에 대한 쪼개기 대출, 대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진단하셨는데 왜 오른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요하게는 그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이런 게 낮아지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어떤 수요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급이 여러 가지 단가 문제라든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급에 대한 그 부족함이 예상되는 그러한 조건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집값이 과열된 그런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네. 재건축 사업성 악화라든지 네. 또 보통 통화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따라오르죠. 네. M2 같은 광희 네. 통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이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유독 이제 저희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보시는 것처럼 M2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함께 따라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래서 627 대출 규제가 나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면 627 대출 규제는 아까 적절한 처방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집값은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강남과 마용성에서 신규 아파트 30평형대의 평균적인 가격을 아십니까? 가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앞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답이 30평형대의 평균 2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대출을 6억으로 틀어막으면 14억이나 저기 25억이면 기본적으로 19억 정도 풀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서울의 시수요자들이 내가 이 대출 계좌로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아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여쭙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즉 정부 정책기금에서 서울에 배정되는 게 몇 %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 배정되는 비중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4.2%입니다. 네. 그러면 237조 원 중에 서울 시민이 대출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4.2% 10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고 그런데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은 또 정부 대책도 대출을 못하게 하면 어디 가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것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입니다. 지금 이게 매입할 경우에 얼마까지 되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예. 후보자님 이 정도는 좀 네.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후보자님이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이야기한 627 대책으로 상한이 바뀌었습니다. 네. 3억에서 2.4억으로요. 그럼 이것도 모르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 전세 상한액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억으로 낮춰졌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대출까지 이렇게 틀어막으면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주택 공급 서울에서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의원님 그 정책 대출이 일단 제대로 보장되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정책적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또 일정하게 그게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또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들 좀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따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만 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규제는 오히려 네. 이런 청년들과 같은 실수요자의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네. 아까 재건축에 대한 과정 점검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 올리는데요. 네.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조합입니까? 조합이 조합이죠. 대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재건축이 지금 오히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 받지도 못하고 이주비 대출도 못 받아서 지금 이사도 못 가게 생겼어요. 네. 결국 재건축의 활로가 막혀버린 거죠. 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저는 폐지가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재초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뭡니까? 일단 이 제초안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면 뭐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 논의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 의견을 네.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관님, 정도의 답변. 예. 제초안은 시행이 됐습니다. 2006년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네. 다만 부과된 징수된 금액이 예. 16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해화된 법이고 네.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놨기 때문에 나쁜 규제죠. 더더군다나 보유세를 내매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재건축도 멈춰서고 있는데 제초안 같은 이중과세 성격으로 주민분들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면 그 제초안은 의원들에게 맡기실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그 장관을 취임한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주빈 문제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해결책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 폭넓게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의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또 용적률 같은 걸 좀 조정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정화된 몇 가지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